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박경추입니다. 불과 한 달 전 한 현직 검사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사회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문단, 연극, 영화, 그리고 종교계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이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미투, 새로운 가해자, 그야말로 관련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질 게 터졌다. 남정숙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느낌은 터질 게 터졌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교수님도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습니다.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굉장히 충격스러웠고요. 이번 미투의 특징은 어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그런 성담론들이 20년 전에 비해서 하나도 발전되어지지 않았구나. 되게 폭력적이고 일차적인 형태로 계속 가해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거기에 플러스 갑질 문화까지 이렇게 딱 포함이 되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까지 돈, 권력, 지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까지 착취를 하니까 이것들이 대부분의 의린 국민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폭발적인 사회운동으로 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된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20, 30년간 있어왔던 일들을 능가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파급력과 폭발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조직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 정도일 거라 예상했고 예상했던 대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기처럼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젠더 폭력의 형태는 어느 분야든 어느 조직이든 피해갈 수가 없이 어디나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고 결국은 드러나는데 이제 그 과정의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진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흐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조금 더 이제 갈등 양상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이 아니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이 가해자 편에서 입장을 대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저는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을 했고 저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외면당했죠. 철저히 외면당했고 너무 간단했어요. 난 아니야. 나 아니야. 안 그랬어. 네. 근데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주변에서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너를 예뻐해서 하셨던 행동은 아니었을까? 회유하고요, 저를. 그리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강간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만하면 다행이야. 덮고 살자. 이런 반응이었죠, 너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딘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셨잖아요. 네, 8년 정도 걸렸어요. 어떻게 참고 이겨내셨어요? 참아야 되니까 참았고요. 참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일상이 있고 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사과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또 지금 이 미투의 물결에 저도
한번 같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대표란 분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네. 직접 이렇게 개인한테 사과한 적도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 사과문은 기자분들을 통해서 받았고요. 어제 2차 피해자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고백을 하셨어요. 그 피해 보도를 보자마자 바로 또 카톡으로 처음으로 미안하다,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배우 송원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던 거군요. 네. 드러난 피해자만 현재 3명이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 교수님, 남 교수님도 또 그런 피해를 직접 네. 당하신 거죠? 네네. 그 권력형 성폭력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저 배우님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저도 한 12년 동안 한 학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반 정도, 한 6, 7년 정도를 그 교수님, 가해 교수님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 혼자 당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또 밉보일 수 없으니까 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교수님한테도 가해를 하시고 여학생들한테도 가해를 한 거를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불거졌어요. 학생들이 2명 여학생이 투서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자기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 남 교수가 그거를 일을 다 꾸며가지고 그 제가 기획하고 아이들하고 장난을 쳤다고 그렇게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굉장한 권력자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르텔이 형성이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카르텔하고 그 권력자 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를 학교에서 퇴출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너무 좀 조직도 개입된 것 같고 뭐 너무 많았어요. 저는 네. 가해자들이. 그래서 아예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민사하고 형사소송 1심에 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다음 날 그 서검사님이 미투 1번으로 고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미투 2번 주자가 됐습니다. 문제 제기를 처음 하셨을 때 네. 학교라는 조직인데도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바깥으로 내몰던가요? 그게 이제 조직 논리로 교수님들인데. 네, 그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학교가 저희 학교가 이제 600주년이 넘었어요. 600년이 넘었어요. 네. 620년이 됐는데 그 학생들 성추행 사건은 굉장히 재빠르게 처리하시고 결단력 있게 처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600년 동안 여교수가 동료 남교수를 성추행으로 고발한 사건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학교도 당황하시고 조직에서도 조직을 관리하는 게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를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 인자를 없애자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하신 다음에 교수 재임용에서도 탈락을 하셨다면서요? 네. 문화융합대학원이 그때 이제 막 붐이었었어요. 학교들이 실무형 대학원을 만드는 걸로. 그래서 문학계에 제가 3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거를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서 초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융합대학원의 대우 전임 교수였는데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수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죠. 그런데 막상 성추행이 터지고 나니까 전문성은 여성들의 전문성은 어디 가고 그냥 남녀 사이에 어떤 스캔들 정도로 해가지고 여성한테 그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분은 지금 3개월 징계만 받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전문성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재계약이 무산됐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퇴출을 당하고 네. 가해자는 뭐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뭐 학교에. 3개월 징계 받고 지금도 수업하고 네, 강단에 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 문제가 그거 같아요.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그냥 자체 징계를 하고 살짝 뭐 흉내만 내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학교 내 문제는 이게 그 성희롱이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난 경우에
솔직히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해놓거나 뭐 몰래 카메라를 달았어야 됐던 일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의 말과 이제 교수의 말 그 두 개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판단을 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 그 학교의 리더십은 대부분 남자들이고 또 그들의 주관에 따라 이것이 성희롱이고 이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조차도 그렇게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건 당연하고요. 또 학교라는 구조가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예술계 쪽의 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서. 또 문화예술계가 아닌 이제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죠. 이제 기업을 찾아가면 되는데 대학원은 또 다릅니다. 대학원은 또 그 교수의 추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학문적 일생이 걸린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고 또 그 학교의 리더십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에서 비롯되는 권력 관계. 예.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이 미투 운동을 보면은 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이 문화하고 연예계 이쪽 예술계 이쪽이 참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은 고백하는 분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백을 하기 때문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이 문화계, 연예계 쪽이 아무래도 좀 여성들의 인식이 좀 진보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백이 많기 때문인 거지 특별히 이 문화계, 연예계에만 이런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분야에 거의 다 진짜 저는 사회 전반에 전부 다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그 도제식 학습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윗사람에 의해서 아랫사람의 인생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은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문화계, 연예계는 좀 여성들이 조금 더 용기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에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계 인사들이 다 연극계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이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돼서 연극계 분들한테 참 감사함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보면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부장적으로 발동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계에서 저 하나 나오고 그 이후에 교육계 미투, 미쓰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화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조직 문화가 강하게 작동하지를 않아요. 다른 데 가시면 되고 다른 연극 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 조직 문화가 강한 되냐,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약간 자유로운 되냐 따라서 문화예술계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네,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처럼 어렵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것이 나의 밥줄이었다면 저도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어디에서든 다시 연극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 너는 두렵지 않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로가 그래도 또 저한테 생겼고 그것이 저를 또 용기 내게 한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연극 쪽에 계시니까 네.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계속 그 빌미가 연기 지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연기 지도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접촉 이런 게 필요한가요? 그게 사실입니까? 연기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지 않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기를 선배님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 선배님을 보면서 따라했고 선배님이 짚어주는 맥락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 지도는 꼭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잘하는 것처럼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너 연기 잘할 수 있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너 연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하면 너무 편리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제식 교육이죠, 일종의. 네, 맞습니다. 참 좋은 방향으로 가면 도제식 교육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요즘 이 어떤 터져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은 이 도제식 교육도 지양해야 되는 교육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게 도제식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문화예술계를 예를 들자면 그 국가지원금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왕인, 극단장, 그다음에 우리 쪽에는 이제 왕인 교수, 그분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모두 그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배를 할 수 없고 그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다양하고 무수한 폭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윤택 선생님이라 그러면 극단주, 기업이죠. 문화예술 기업인, 그다음에 교수들 이런 카르텔들이 그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독점을 하죠. 그리고 부당하게 그 예산을 나머지는 이제 조금을 갖고 문화예술들이 나눠 먹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구조는 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이. 예. 남 교수님은 최근에 이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 또 네. 만나보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제가 한 달 그 미투 고발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네. 한 달 되고 나서 이후에 한 20명 정도를 제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직접? 예, 만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네.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막상 미투 고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단계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너무나 무수한 단계별로. 어떤 공격들이 그러니까 들어와요? 이게 작년에도 이제 해시태그 같은 거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니까 조용해지니까 전부 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다 고발하고 그분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들은 그냥 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이 미투도 그런 거를 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우려가 돼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방황하고 다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다음에 뭐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만나봤어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저희는 이제 권력형이라고 해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잖아요. 무슨 봉사단체. 네. 그런데도 이런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이제 성상담 센터 상담원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관의 단장이 책임자가 성상담 센터 상담사 선생님을 성추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관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연되고 그냥 일상사처럼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게다가 남성들이 보통 이제 이 미투의 가해자들도 보면은 관행이고 관습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정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가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공고하게 당연히 남성은 여성을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퍼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게다가 조직 문화가 앞세워지는 것은 뭐냐면 남성들이 본인들이 하는 어떤 그 대의나 정의에 여성들을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는 너는 좀 참아야 돼. 너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학식의 수준도 막론하고 어느 정말 교수님까지도 검사까지도 똑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이제 부인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를 지금 논의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안 그런 데가 없나 보네요,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네. 이게 권력이라고 있는 데는 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착취한다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을 전부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큰 담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적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인식 속에 계급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하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공고화되다 보면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밉보이거나 잘못 보이거나 혹은 저 남성들이 이미 짜놓은 저 조직에서 내가 배척당할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묵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요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하에서 우리가
성희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역할 파급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성역할을 조직 내로 그냥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종속적 위에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 조직 내로 들여와서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룸사롱에서 하던 행동을 직장 내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편향된 성비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다 맨 조직의 하위 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소수의 토큰이 있고 그 소수의 토큰 여성들이 그 남성 지위의 특권에 가할 수 있는 위협 때문에 성희롱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같은 지위를 가지는 그런 현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시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성희롱이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사고 자체도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모든 조직에서 만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심리 치료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별 직무 격리 같은 걸 통해서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토큰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이란 카테고리 전체의 기회가 확대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노동시장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사회 구조, 노동시장 구조랑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성희롱, 그 부분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좀 크게 볼 필요도 있는 거군요. 성희롱을 성차별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여성들이 좋은 직위에 가는 게 막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그 남녀의 전체적인 임금 평등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개선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남성이 이거 솔직히 남성이 좀 여성보다 성충동이 강해서 이거는 남자가 갖고 있는 어떤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 섹슈얼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체 사회적인 구조는 보지 못하는 그런 남성들을 위한 변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사회 구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여성들에게는 어느 일정 정도의 어떤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 여기에 여성들도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어떤 목소리까지로 확대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가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윤택 감독이나 정말 괴물 같은 사례들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안 초등 여교사 그 집단 성폭행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도 섬이라는 굉장히 갇혀진 공간에서 있었고요. 거기서는 왜 제왕적 존재가 되느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요. 올바른 문제 제기를 해도 인그룹에서 배신을 때린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담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풀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을 하고 뭐 피해자들은 사실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원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원적으로 복귀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가해자를 조직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조했던 그런 카르텔들, 동조했던 분들도 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원적에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이 미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투 운동은 굉장히 정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것에 무슨 뭐 정치색을 배제해라 이런 말은 굉장히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약자들이지만 이분들이 지금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자가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전 사회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연대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종의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여기에 호응을 해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진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사회가 벌을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겁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자리에 다시 온다고 한다면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송원 씨는 이제 당사자잖아요. 네.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차 피해, 3차 피해가 처음에는 어떤 건지도 저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었냐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혹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벌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라 함은 저에게는 정당한 사과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에 대한 지위를 내려놓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그 권력에 대한 지위를 반드시 내려놓기를 원하는 게 저의 정당한 사과거든요. 제 개인적인 피해보다는 그 사람이 또다시 그런 저 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쨌든 운영되는 단체는 시의 보조금 그리고 도의 보조금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 도에서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기자회견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송원 씨가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이 법적으로도 지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정확히 송원 씨가 몇 년도에 네, 입은 저는- 피해 사실인지를 네,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저는 2010년이었기 때문에 아, 예,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짧나요? 네, 2013년 6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고소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고소가 있어야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뭐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2013년 6월 이전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처벌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그 또 허점이 있네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형사처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위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위한 정치적 운동이고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어떤 사회적 자원을 갖게 된다든지 지위를 갖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내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당위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긴 시간이 왠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죠. 네. 이거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일단 이런 상황, 어떤 그 남성이 여성을 그 성적으로 괴롭히는 네. 이런 상황을 일단 막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 돼야 일단 그 상황이라도 먼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이 그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그 성폭력 범죄의 폭로에 관해서는 좀 예외 조항을 두는 그런 법률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법률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미투 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게 그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 네, 그렇죠. 이거죠. 네. 이거는 사실일지라도 피해 이제 공개한 네.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성립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성립할 때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이 규정은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선진국들에는 지금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시행을 했을 때 훨씬 폐해가 크기 때문에 조금 폐지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고 해가지고 맞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이제 이 형법 조항의 폐지를 논할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글쎄요,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뭔가 보완책이라도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네. 명예훼손 그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그거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좀 달리해서 피해자가 직업을 떠나지 말고 가해자가 직업을 떠나서 그 조직이 정상화되는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조직 내 민주적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앞장서 준 건 아니지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 기구가 또 있다면 이것을 거기에 들고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조금 더 사회 보장이 잘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문제를 더 고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슈가 단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사태를 끊임없이 발생시켜온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고요. 그것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들이 뭐 미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위드유를 굉장히 네.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개로 어떤 한순간의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또 뭐 한 6개월 네, 지나면 또 맞아요. 없어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닐까요? 미투는 나의 이 폭로에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에 문제의식을 함께 느껴달라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나와 함께 고민해달라. 위드유는 거기에 대한 응답인 거죠. 내가 너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나도 함께 너에게 힘을 보태겠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투는 위드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호응이 오면서 실제로 미투 폭로자들이 좀 힘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원 씨도 당사자니까 네. 이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신 편인가요? 아니면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나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미투 운동이 주변에서도 그리고 매체에서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저 이제부터 말하고 정당하게 사과 받겠습니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드유 운동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고 또 그렇게 많은 센터와 여성단체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빠른 사과를 사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은 청와대 네.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위한 청원하셨다고. 네네. 저도 이제 피해를 딱 당하고 보니까 정말 연락 안 해본 데가 없어요. 너무나 무수한 기관에다 연락을 했는데 고발하는 데 따로 있고 지원받는 데 따로 있고 변호사분들 또 찾아다녀야 되고 거기서 그냥 3년을 아무 생계를 할 수도 없을 조차 다 쫓아다니면서 너무 다른 걸 못해요. 그거 피해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그걸 어떤 통합 시스템을 만드시고 거기서 신고부터 지원 시스템까지 뭐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생계 지원이라든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거를 그 지원까지를 전부 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좀 받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단체 맡기는 것보다는 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건 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좀 어떤 체계를 갖춰놔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공개할까 말까. 송원 씨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폭력적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고백하고 나서 저에게 SNS로 개인적인 연락이 왔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만나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께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일단 들어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기를 내세요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마련된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큼 명예훼손 좋아 벌금도 내가 감수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면 나라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 저는 더 많은 미투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해라라고만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지금 요 상황에서 어떤 조건, 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국가 권력 자체가 성의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가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젠더 의식이 너무나 떨어지는 그런 대상자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재를 가하거나 좀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그런 국가 권력이 이 성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성들의 연대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남성들과 똑같이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성의식에 굉장히 깨어있는 권력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성들이 또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도 굉장히 그런 의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미투 폭로자 하신 분들, 용기 내신 피해자 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리고 또 그 가해자들을 감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계속해서 작동이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분을 제재하고 감옥에 보내고 하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가해자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미투 하신 분들을 내부 고발자처럼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 네네. 그러니까 아예 내부 고발자처럼 그 내부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폭로하신 분들은 내부 고발자로서 아예 현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아예 충분히 주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미투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만일 원치 않은 경우에는 신원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간혹 아주 극히 드물겠지만 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실 때에는 정말 실제로 확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한두 번 했다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례자가 많은 경우니까 그런 일도 같이 해주셔야 미투 운동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위원회 같은데 이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이런 걸 잘 마련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징벌을 내리겠다고 징벌의 수준에 이를 만큼 민사상의 배상을 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제대로 감독 못한 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그게 징벌의 의도가 어떤 면에서 예방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 정도가 되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뜻깊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만약에 예. 조직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거의 망할 수준으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아직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실현화될 수 있게 좀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럴 때 보면 그 감사가 예상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직 문화 감사는 없어요. 네, 지금 조직 문화 감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 젠더 감수성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교육받을 기회도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그 북유럽 국가들 중에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 페미니즘 수업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좀 고정된 성의식을 갖는 것을 지향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서부터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냥 쉬쉬하고 오히려 선생님이 너 여자애가 왜 그러니, 남자애가 왜 그러니 이러면서 오히려 이 성 역할을 굉장히 고정시키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남녀의 그 차별 위계 구조를 좀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동양 문화권의 그 유교의 가부장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게다가 또 남성들의 그런 기득권이 굉장히 공고한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로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위계와 그다음에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젠더라든지 페미니즘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하고 인간이 대등하고 그래서 페미니즘 쪽에 교육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역차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동등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이해하는 반대할 게- 수밖에 네. 없는 의견을 좀 의견이 색다른 시각이신 네. 것 같긴 합니다. 예.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기실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아마 그러겠서 그러면 교육이 아예 필요 없으시다는 아니 교육은 말씀이에요? 필요한데 네. 인간 존엄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대등을 해야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가리킨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뭐 양성 분리에 대한 시각이 갈까봐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네. 다른 페미니즘의 시간에 정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1차원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조금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뭐, 사례.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네네. 학교는 뭐 이런 경우는 성희롱이고 성추행이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일반 대강 그런 짓을 안 하는 일반 직원들은 열심히 배우게 되는데 강요를 해서 문제는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할 만한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례 수집하고 네. 예. 그다음에 그거를 기록하고 목록 작성을 하는 작업이 지금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안 지키더라도 이게 딱 상황이 이게 판처럼 어떤 네. 법 조항처럼 나와 있으면 갖다 네. 들이밀기도 쉽고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건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어른이 되신 그 기성세대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야기하자면 네. 이제 그 아이들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남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뭐 그 정도 일단 대중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해놓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젠더 의식을 가진 교사가 정확히 그 지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으면 금방 아이들은 학습해서 배우고 이제 금방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죠. 말씀해주신 그 좋은 안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위협하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성평등 의식, 그러니까 성희롱의 기본은 여성을 동료로 보지 않는 그렇죠. 거기서부터 기인된 거거든요. 저 또한 교육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 가해자께서 저한테 무지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나는 몰랐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본인이? 네. 네. 그래서 그 사과에서 무지라는 표현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무지할 수 없도록 변명하기 편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받는 그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껴졌고 저는 그것을 협회에 가장 강조, 연극협회에다가 가장 크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투 운동이 커지면서 흔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그 안에는 수많은 해악들이 들어있어서 판도라 상자를 열었을 때 다 튀어나왔죠. 하지만 희망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판도라 속 희망을 우리 사회로 끄집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어려운 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